시아버지 입간 날 신우이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들고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2년 전에 미리 넘겨놨다고 본인 이름으로 된 서류를 제 눈앞에 펼쳐 보이면서 이제 정리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0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에 기저귀를 갈던 손, 욕창 위에 연고를 바르던 손, 30억 준다는 말에 그래도 괜찮다고 서스로를 달래던 그 손이 저를 그 집에 10년 동안 묶어둔 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한 장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였고 저는 그걸 믿은 대가를 10년으로 치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 날 사진을 꺼내보면 저는 웃고 있습니다. 진짜로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시어머니가 바로 그 웃음 뒤에 얼마나 정교한 계산을 품고 있었는지를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인 소개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았고 말수가 적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모신다는 말을 처음엔 좋게 들었습니다. 효자라는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말인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효자인 남자는 아내보다 어머니가 먼저인 남자라는 뜻이었고 부모를 극진히 모신다는 건 결국 그 일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진 건 결혼식 올리고 딱 사흘 뒤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공항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가방도 제대로 못 추스르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됐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신혼 살림을 차리려고 알아봐 두었던 빌라 계약은 그날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남편이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부모님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자기 혼자는 감당이 안 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빨개져 있었고 저는 그 눈빛에 약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고개 한 번이 10년을 결정했습니다. 시댁은 경기도 외곽의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층은 세를 주고 있었고 2층과 3층을 시부모님이 쓰셨습니다. 동네에서 꽤 알려진 건물이었고 위치도 좋아서 시세가 30억은 된다는 소리가 주변에서 돌았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처음 봤을 때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제 인생 10년의 담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처음 잡은 건 이사를 들어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이 앉아서 된장찌개를 먹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 집이 산다. 내가 이 집에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가진 거라곤 저 건물밖에 없는데 그거 다 내 거다. 우리 눈 감으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고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의심했겠습니까?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새댁이 시어머니가 두 손 잡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시어머니는 그 말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제가 지쳐서 내색이라도 할 것 같을 때마다 절묘한 타이밍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 건물은 내 거야. 우리가 다 내게 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약속이 아니라 관리였습니다.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몸이 성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양쪽 다 닳아서 계단을 혼자 오르내리지 못했고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낮 동안 그 집에서 두 분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며느리가 도와드리는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돕는 게 아니라 전담이 됐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구조가 됐고, 저는 그 구조 안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신우이는 그 무렵 자기 살림이 있었습니다. 애가 둘이었고, 남편도 있었고, 부모님 댁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명절에 왔고, 부모님 생신에 왔고, 가끔 주말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선물을 잘 사왔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살갑게 굴었고, 부모님은 딸이 왔다고 환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봤습니다. 손님 오면 차 내오고, 식사 차리고, 설거지하는 게 제 자리였습니다. 신우이는 한 번도 제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해서 못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뻐하면서 한 말이 지금도 귀에 남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한다. 아이 낳고 나서도 우리 좀 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면서 네 했습니다. 그 네 라는 대답이 또 저를 묶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공증 한 번 없이 저는 그렇게 그 집에 제 젊음을 걸었습니다. 30억짜리 말 한마디에.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된 거짓이었는지는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두 번째 해가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두 번째로 쓰러진 건 첫째 아이가 돌을 막 넘긴 봄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어느 새벽에 또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실상 회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저귀를 처음 갈아들인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시아버지는 그때 67이었고 저는 32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눈이 천장을 향한 채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냄새가 났고 처치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고 끝나고 나서 혼자 욕실에 들어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그게 매일의 일이 되는 데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적응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욕창은 누워 계신 분이 있는 집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엉덩이 쪽에 붉은 기가 돌더니 금세 살이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2시간마다 밤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2시간짜리 수면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아직 어렸고 시아버지도 밤에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습니다. 새벽 1시, 3시, 5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시아버지 몸을 돌려드리고 다시 누웠다가 아이가 울면 또 일어났습니다. 그 시절 제 눈밑은 항상 거먹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욕창 연고를 바르는 일은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일 중 하나입니다. 짓무른 살 위에 거즈를 떼어낼 때 살이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리를 잘 못 내셨지만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 손길이 진심이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돌봤는데도 나중에 제가 받은 건 봉투에 든 500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동행은 한 달에 평균 3번에서 많을 때는 5번까지 됐습니다.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내과, 안과, 피부과, 휠체어를 차에 싣고 병원 주차장에서 내려 원무과까지 밀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처방전 받아서 약국 들르고 다시 차에 싣고 돌아오는 그 긴 동선을 저 혼자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자기도 애들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아이가 있었지만 그 말은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졌고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형병원 진료가 있는 날은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아침 식사를 챙기고 기저귀 상태 확인하고 옷 입혀드리고 휠체어에 앉혀드리고 차에 싣는 것까지 혼자 했습니다. 시아버지 체중이 70kg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 52kg이었습니다. 허리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날이 흐리면 허리 오른쪽이 당깁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이냐고 묻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며느리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고 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다음 순서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또 다른 종류의 힘듦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남편을 곁에서 보며 오래 우울하셨는지 시어머니는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셨습니다. 제가 국을 조금 짜게 끓이면 요즘 왜 이러냐고 하셨고 아이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면 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생겼나 불안해하시며 목소리가 커지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장을 보러 나갔다 1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 혼자 놀러 다니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몸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익숙해졌습니다. 제일 힘든 건 제가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저는 시아버지 돌봐주는 기능이었고 남편한테 저는 집에서 살림하는 기능이었고 이 집에서 저한테 오늘 어떠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누우면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그럼 아버지는 어떡하냐였습니다. 한 번은 몸살이 심하게 나서 38도 넘는 열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시아버지 점심때가 됐다고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열이 있는 채로 죽을 끓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소진되면서도 저는 버텼다는 겁니다. 30억이라는 숫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제 삶이 돼버렸고 이 집에서 나가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직장은 진작에 그만뒀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잔고는 얼마 없었고 아이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구조에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라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남한테 못되게 구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착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알았습니다. 착하다는 것과 내 편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나쁜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손찌검을 한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저를 천천히 갈아먹었습니다.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이 되면 남편은 어딘가 바빠졌습니다. 화장실을 갔고 전화를 받았고 뭔가 급히 찾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면
내가 할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나중에는 눈빛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거라는 걸 둘 다 알았으니까요. 주말에 시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리는 날이 제일 고됐습니다. 성인 남성을 욕실까지 부축해서 옮기고 몸을 씻기고 다시 방으로 모시는 일은 혼자 하기 버거웠습니다. 남편한테 같이 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 한두 번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하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며느리한테는 괜찮냐고, 저는 창피하지 않냐고 묻고 싶었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남편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한 건 시어머니와 제가 처음으로 크게 부딪혔을 때였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아이 교육 방식에 대해 거실에서 크게 뭐라 하셨는데 저도 그날은 지쳐 있었는지 울면서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을 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라고.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저한테 괜찮냐는 말도 내가 힘들었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한테 시어머니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남편은 반드시 어머니 편에서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제가 옹졸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상처였습니다. 차라리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갈등 자체를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명절에 와서 시어머니랑 소근소근 이야기를 나눌 때 남편은 옆에서 TV를 봤습니다. 두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그 소근거림이 뭐였는지 알고 나서 남편이 그걸 궁금해하지 않았던 게 의도였는지 무관심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지쳐서 남편한테 진지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러다 쓰러질 것 같다고 요양보호사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생각하는 척하다가 어머니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낯선 사람한테 못 맡기기 싫다고 하셨고 남편은 어머니가 싫다고 하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이 집에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저한테 못되게 굴지 않았습니다. 밥 잘 먹었다고 했고 피곤해 보인다고 했고 가끔은 어깨도 주물러줬습니다. 그 다정함이 더 나쁜 거였습니다. 못되게 굴었으면 차라리 화라도 냈을 텐데 다정한 채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저만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은 그 구조를 알고 그런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 5년쯤 됐을 때 저는 이 남자와 평생을 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접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보류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보류. 그 보류가 5년을 더 갔습니다. 그 5년 동안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집에서 제 위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 정기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의사가 보호자를 따로 불렀을 때였습니다. 보호자가 누구냐고 해서 제가 며느리라고 했더니 직계 가족이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1시간 만에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남편한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매일 입은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욕창 닦아낸 사람이 저였는데 그 방에서 보호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이러저러하다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저는 항상 설명을 듣는 사람이었지,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신우이를 처음 만난 건 결혼 전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말을 잘했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신우이가 좋은 사람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이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 없이 30억을 믿은 거였고요. 신우이는 명절에만 왔습니다. 설날, 추석, 그리고 부모 중 누군가 입원할 때 1년에 4~5번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좋아하는 한과 시아버지 드시던 식혜, 아이들 과자까지 꼼꼼하게 챙겨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 왔다고 현관까지 나오셨습니다. 평소에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신다는 분이 신우이 차 소리만 들리면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봤습니다. 항상 부엌에서였습니다. 신우이가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신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신우이 남편이 먹는다는 잡채, 아이들 입맛에 맞는 반찬까지. 신우이가 온 날 저녁상은 명절 밥상 수준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와서 맛있다고 했고, 잘 먹었다고 했고, 설거지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쉬다 가야지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랑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30분, 길면 1시간. 나올 때 시어머니 표정이 뭔가 달랐습니다. 밝다기보다는 뭔가 정리된 표정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나오면서 저한테 수고한다고 했고, 저는 아니에요, 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결혼 4년째 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신우이가 평소와 달리 혼자 왔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없이 혼자 왔습니다. 평일 낮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점심을 막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들어오더니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했습니다. 안방에 계신다고 했더니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안방 쪽을 신경 썼습니다.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했는데 확실히 들린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우이 목소리로 지금 해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대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신우이는 2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저한테 어머니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하던 말이었는데 그날은 그 말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말이 고마움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네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신우이의 방문이 조금 잦아졌습니다. 2달에 한 번 오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됐고 올 때마다 시어머니랑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게 딸이 어머니를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니까
저렇게 살갑게 굴 수 없는 거라고, 모녀 사이는 다른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납득이 저를 얼마나 편하게 속였는지 모릅니다. 신우이가 저한테 진짜 얼굴을 보여준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결혼 6년째 되던 여름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셨습니다. 담석이었고 수술은 간단했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며칠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낮 동안 병원을 지켰고 남편은 저녁에 와서 교대했습니다. 신우이는 이틀째 되던 날 오후에 왔습니다. 와서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병실 문 앞에서 봤습니다. 이틀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을 지킨 사람이 저였는데 병실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신우이였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를 보고는 한 번도 그런 눈을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와서 저한테 건넸습니다. 수고한다고 언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받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말인데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신우이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신우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늘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살갑고 저한테는 적당히 예의 바르고 실제로 몸을 쓰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마음속에서 자기 자리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으로 이 집을 지탱하고 있었고 신우이는 마음으로 이 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8개월 전쯤이었습니다. 동네 세탁소 아주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신우이 차를 타고 어딘가 다녀왔다고, 공증 사무소가 있는 쪽이었다고, 동네 사람들은 다 봤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볍게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공증 사무소.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면 괜한 의심을 하게 되고 맞는 거면 그 대답을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준비는 결국 끝내 되지 않은 채로 시아버지가 먼저 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걸 곁에서 지켜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원하신 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오래 누워 계시면 폐에 물이 차는 경우가 많다고 의사가 진작에 경고했던 일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사흘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오셨는데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눈을 뜨실 때도 있었고 며칠씩 주무시는 것처럼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제가 지키고 저녁에 남편이 와서 교대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원칙대로 된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근이 잦았습니다. 신우이는 아이가 아프다고 했고 남편이 힘들다고 했고 어머니 몸도 안 좋다고 했습니다. 결국 밤 당번도 제가 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저는 낮에 병원에 있다가 밤에 집에 와서 시어머니 저녁을 챙기고 아이를 재우고 다시 병원으로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 몸이 어땠는지는
지금도 잘 기억이 납니다. 눈이 항상 뻑뻑했고 입안이 헐었고 손이 거칠어져서 무언가를 잡을 때마다 걸렸습니다. 병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어들다가 내려놓은 날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씹어 삼킬 기운도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냥 복도 의자에 앉아서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서 네 하고 대답했는데 그 네 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한 달 동안 가끔 눈을 뜨고 저를 보셨습니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눈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볼 때마다 뭔가 전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미안하다는 건지, 고맙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건지,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눈이 감기기 전까지 저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시던 날은 11월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자다가 기계음이 바뀌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서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따뜻한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3번 만에 받았습니다. 자다가 받은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떨렸고 택시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시누이한테도 연락이 갔습니다. 저는 전화를 하면서도 시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10년을 모신 며느리가 끝까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얼굴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간호사를 불렀고 담당 의사 연락처를 찾았고 장례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울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울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몸이 그냥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장례는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조문객 맞이하고 음식 나르고 상 차리고 뒷정리하고 다시 조문객 맞이했습니다. 시누이는 상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이 부어 있었고 조문객들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상복 차림으로 부엌을 들락거렸습니다. 완장은 없었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았고 제가 달아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문을 온 손님 중에 저를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 병원 동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원무과 직원이나 병원 원장님과 안면이 생겼는데 그중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진짜 고생 많으셨다. 병원에서 늘 혼자 오시더니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지만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잠깐 불렀습니다.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또 제 손을 감쌌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흔들렸습니다. 10년을 같이 지낸 사람의 말이었고 방금 남편을 잃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이 집에서 내가 한 일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아버지도 가셨으니 우리 사이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인간이 얼마나 희망에 쉽게 속는지를 저는 그날도 또 증명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던 차 안에서 신우이가 앞자리에 앉아 남편과 조용히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11월 가로수가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뼈대만 남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때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다 내어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신은 49제가 지나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49제가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밥 먹고 나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고 아이가 뭔가를 물어봐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서 이미 알았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아버지 유산 정리가 됐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건물이 이미 어머니와 시누이 공동 명의로 넘어가 있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증여가 완료된 거라고 자기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것 같았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10년, 3650일, 기저귀를 간 횟수, 병원을 다녀온 횟수, 욕창 연고를 바른 횟수, 새벽에 알람을 맞춰 일어난 횟수, 그 모든 숫자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어머니가 드리는 거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두툼하지 않았습니다. 얇았습니다. 손을 뻗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세어봤습니다. 5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4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로 나누면 1,400원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던 그 노동이 하루 1,400원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에 70kg짜리 시아버지를 휠체어에 옮겨 앉히던 그 힘이 하루 1,400원이었습니다. 욕창이 덧난 살을 손가락으로 벌려 연고를 바르던 그 시간이 하루 1,400원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남편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몰랐다고,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어머니한테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따지는 걸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10년 동안 한 번도.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제 손을 잡던 날 차가운 손으로 저 건물은 내 거라고 하던 그 식탁. 그 이후로도 같은 말을 반복하셨던 순간들. 제가 지쳐 보일 때마다 절묘하게 나오던 그 말.
저 건물은 내 거야. 우리 눈 감으면 다 내가 받는 거야. 그 말들이 약속이 아니라 관리였다는 걸 그날 밤에야 완전히 알았습니다. 저를 붙잡아두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쳐서 나가지 못하도록 10년을 버티게 만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신우의 생각이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다녀왔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2년 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다 정리가 됐던 겁니다. 신우이가 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소근거리던 그 시간들이 뭐였는지, 평일 낮에 혼자 왔던 그날이 뭐였는지, 지금 해두는 게 낫지 않겠냐던 그 말이 뭐였는지 전부 맞아떨어졌습니다. 신우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저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드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건물 증여하신 거 맞아요? 하고 시어머니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원래 신우이 줄 생각이었다고. 아들은 아들대로 챙겨야 하고 딸은 딸대로 챙겨야 하는 거라고. 며느리도 나중에 남편 통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남편 통해서 받으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10년을 직접 몸 바쳐 모셨는데 남편 통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나올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었고 그 결정에 저는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30억이라는 말을 10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돌아온 건 5만 원짜리 10장과 남편 통해서 받으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10년 동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는 기능이었고 밥 차려주는 기능이었고 병원 데려다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기능은 사례를 받는 게 아니라 교체되는 겁니다. 저는 10년짜리 기능이었고 이제 용도가 다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차분함이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아래에 넣어뒀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0년치였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30억 준다고 한 날, 같은 말을 반복한 날, 병원 다녀온 날, 기저귀 간 날, 욕창 처치한 날. 저는 그 일기를 천천히 넘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처음 열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전까지 저는 변호사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사람들이었고 저 같은 평범한 며느리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보자기에 일기장을 싸서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당연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게 왠지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처음에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잘라서 설명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보세요. 했습니다. 저는 결혼 첫날부터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전화부터 식탁에서 잡힌 손부터 30억이라는 말부터 말하다 보니 1시간이 넘었습니다.
변호사가 처음에 한 말은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계약서도 없고 증인도 마땅치 않고 이미 증여가 완료된 부동산을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쌓은 그 일기장을 10권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변호사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했습니다. 10년치 일기라고 했습니다. 날짜별로 썼고 시아버지 상태, 병원 기록, 제가 한 처치, 시어머니 발언까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몇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쓰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요 했습니다. 변호사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기에는 모든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건물은 내 거라고 처음 말한 날짜, 그 이후로 같은 말을 반복한 날짜, 몇 월 며칠 저녁 식사 중에 했는지까지, 시아버지 기저귀를 처음 간 날, 욕창이 처음 생긴 날, 어느 병원 어느 과를 몇 월 며칠에 다녀왔는지, 임신 중에 병원 동행한 날도 적혀 있었습니다. 몸살이 나서 38도 열이 있는데 죽을 끓인 날도 적혀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평일 낮에 혼자 왔던 날도 지금 해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을 들은 날도 세탁소 아주머니한테 공증사무소 이야기를 들은 날도 전부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 달라진다고. 구두 약속을 직접 증명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 간병 노동의 가치를 기여분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기록을 가져오신 분은 처음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올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록했던 겁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적었고, 힘들면 힘든 대로 적었고, 시어머니 말 한마디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그게 그날 증거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있었고 당장 나가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10년을 살았던 집을 나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10년이 20년이 되는 것,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일기 외에도 챙길 수 있는 걸 다 챙겼습니다. 병원 영수증은 연도별로 봉투에 모아뒀던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계부 정리 차원에서 모아둔 건데 그게 진료 기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시아버지 담당 의사한테 간병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 중에 저를 기억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혼자 오시던 분이라고 확인서 써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소송 사실을 알린 건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였습니다. 남편은 기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어머니한테 말해보겠다고 한다고. 1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에서 어머니한테 말한 적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한테 말해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은망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워줬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키워줬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키워진 게 아니라 부려진 겁니다. 그 차이를 시어머니는 끝까지 모르셨거나 알면서 모른 척 하셨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신우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송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그 수고한다는 말, 언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게 차라리 솔직해서 좋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는 말이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줬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면서 상대방 측 변호사가 일기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본인이 유리하게 꾸며 쓴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일기장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10년치 일기에 힘든 날도 있고 시아버지한테 짜증이 난 날도 있고 시어머니 말에 상처받은 날도 솔직하게 다 적혀 있는데 유리하게 꾸몄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꾸민 사람은 나쁜 것만 적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날도 적었고 나쁜 날도 적었습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증거의 힘이 됐습니다. 재판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8개월 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는 방이 제 방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를 갈러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병원 동행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게 어색했습니다. 몸이 새벽에 저절로 깼습니다. 알람도 없는데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10년치 습관이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사라지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안 떠지는 첫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고 저는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로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겼다고. 짧게 2글자였는데 저는 그 2글자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하고. 판결 내용은 이랬습니다. 법원은 10년간의 간병 기여를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남편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에서 저는 60%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이혼 재산 분할이 5대 5인 걸 감안하면 10%를 더 인정받은 겁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 간병 노동의 가치 중 일부를 금전으로 돌려받게 됐습니다. 30억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이미 명의가 넘어가 있었고 그걸 원상복구하는 건 끝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는 걸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진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한 간병이지 강요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법정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 일어난 게 자발적이었고 임신 중에 휠체어를 민 게 자발적이었고 몸살 38도에 죽을 끓인 게 자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변호사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법정에서 낭독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11월 어느 날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시아버지 욕창이 악화됐다. 왼쪽 엉덩이 살이 벌어져 있었다. 소독하고 연고 바르는데 시아버지 미간이 찌푸려졌다.
나는 최대한 천천히 했다. 끝나고 나서 손을 씻으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생각했다. 오늘 남편은 야근이었다. 신우이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내일 병원 예약이 2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정 과장도 없었고 누군가를 탓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적은 거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그 법정에서 얼마나 공허한지 그 침묵이 말해줬습니다. 판결이 나고 나서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못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뒀다가 답했습니다.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지금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고. 그리고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우이는 소송이 끝난 뒤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사람들과 제 관계는 판결문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10년치 감정도 10년치 기억도 법원 도장 하나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후련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처음으로 목돈이 들어온 날, 저는 은행 앱을 열어서 잔액을 한참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아래 찍힌 숫자였습니다. 남편 이름도 아니고 시어머니 이름도 아니고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이름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였고 애 엄마였고 간병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뭔가의 주인이 됐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쓰던 날도 기억납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서 맨 위에 임차인 이름을 쓰는데 제 이름을 쓰면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칸에 제 이름을 쓰는 게 처음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살았던 집은 항상 남편 이름이거나 시댁 명의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낡은 데도 있었고 층간 소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이 그때까지 살았던 어느 집보다 편했습니다. 제 집이었으니까요.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공동 양육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를 봤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실질적으로 키운 사람이 누구인지는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병원 기록, 학교 서류, 어린이집 연락장, 전부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거의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걸 보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과 셋이서 처음으로 외식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새 집 근처 작은 고깃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고기를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가, 이 냄새가, 이 장면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고 시댁에서 명절에 고기를 구울 때는 항상 서서 구웠습니다. 손님상 먼저 채우고 남은 거 챙겨 먹는 게 당연한 집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앉아서 구웠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가 건물 관리를 신우이 남편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신우이 가족이 사실상 그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병은 요양보호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매달 급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10년을 공짜로 했습니다. 그 사실이 여전히 억울하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억울하지 않은 척하는 건 거짓말이니까요. 다만 그 억울함이 저를 붙잡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억울함이 발목을 잡았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가끔 생각나고, 가끔 화가 나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지금 저는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했는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0년 공백이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달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적어도 하루 1,400원보다는 많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종이에 적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로 한 약속은 공기 속에 사라지지만 손으로 쓴 기록은 법정에서도 살아남습니다.